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비 프로젝트란 무엇일까요? 제가 두 아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신생아 때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교육 방법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두 아이가 창의력 그리고 긍정력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또 기반이 되는 방법이 바로 생활비 프로젝트입니다. 생활비 프로젝트를 제가 착안하고 실시하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자녀들 경제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고민하면서 몇 가지 참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의 경제교육 어떠한 사례들을 참고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참고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자녀 교육 많이들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시죠?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일 정도로 또 세계의 정치, 경제, 또 금융과 문화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일 정도로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성공적인데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자녀를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종교적인 면,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교육의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소비와 지출을 고민하고 결정하며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욕구를 참고 보류하도록 훈련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시간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돈은 바로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박해를 받아서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갖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 다음에 보석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경제 교육은요, 그 사람들의 주된 어떤 교육 방식인 하브루타, 토론을 통해서 이 경제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제가 봤던 어떤 사례에서는 부모님이 아이 두 명의 이제 아들에게 공동 예산을 줍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너네들에게 한 30달러를 줄 거야. 너네들이 돈을 어떻게 쓸지 서로 이야기를 해봐. 그래서 니네들이 이야기를 해서 어떤 걸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우리가 그 돈을 소비하자. 그래서 그 형제가 그 돈을 놓고 계속 토론을 합니다. 형, 난 뭐 이거 하고 싶어. 야, 그거는 그때 했잖아. 난 이거 하고 싶어. 계속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그럼 우리 이렇게 정하자 라는 하브루타를 이용해서 이렇게 경제교육 훈련하는 것도 봤는데요. 저는 하브루타라는 그런 방법보다는 어렸을 적부터 저렇게 소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하게 하는구나. 그냥 허투루 쓰는 돈이 없이 계속 생각하고 지출하게 하는구나.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경제교육을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생활비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된 거는 어느 CEO의 강의를 듣고 나서였습니다.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부터 이거 아이들에게 돈 문제, 경제교육 어떻게 시켜줘야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저도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겠듯이 저 역시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뭐 경제교육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돈 조금 있으면 용돈 주면 가지고 과자 사 먹기 바빴지, 그리고 뭐 용돈 기입장 이런 거는 써봤지만 사실 뭐 용돈 얼마 받지도 않은데 뭐 쓸 것도 별로 없죠. 근데 그러다가 뭐 흐지부지 되고 이런 어떤 고민들이 한참 있던 차였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저희 큰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그런 자녀들의 경제교육 문제가 정말 제 앞에 당장 닥치니까 고민이 많이 됐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느 한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 강의는 뭐 지금 이 강의처럼 자녀들의 경제교육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경영에 관련된 강의였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그분이 잠깐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지난달에 군대에 입대를 했대요.
근데 이제 입대를 하기 뭐 한 몇 주 전에 자기한테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나 통장에 뭐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돈을 좀 어떻게 할까? 군대 가 있는 동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군대 갈 나이면은 보통 20대잖아요. 20대 초반. 근데 20대 초반인 자기 아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저도 놀랐죠. 와, 돈 많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아 근데 저분이 저런 얘기를 왜 하시지? 뭐 자기 아들이 돈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돈이 많다거나 우리 아이가 뭐 돈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CEO로서 또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고민하던 것이 있었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 좀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이템이 좋으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에 성공하지 뭐 아니면 그게 없으면 사업에 실패하지 이러거나 또 어떤 분들은 투자를 많이 받으면 사업에 성공하지 투자를 적게 받으면 사업에 실패하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자기 주변에 사업하는 자기 주변 사람들 또 선배들 이렇게 보면서 좀 다른 결론을 내렸대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사업의 성패 여부는 아이디어나 많은 투자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경제 관리 능력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별로 없더라도 많은 투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필요한 데 쓰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조금 당장의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이렇게 규모 있게 경제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업에 성공하더라. 이게 이분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뭐 추석이든지 뭐 설이든지 이제 명절에 이제 그 형제들을 모임에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의 형제들이 좀 있는데 자기 이제 외동 아들인데 자기 아내하고 외동 아들이랑 이제 그 큰 집에 가니까 자기 이제 형들이 뭐 동생들이 뭐 조카 뭐 잘 지냈어 하면서 야 뭐 별일 없지? 자 지갑에서 딱 10,000원짜리 꺼내서 자 여기 용돈 이렇게 돈을 주시면서 야 가서 과자 사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자기 조카들, 자기 아들, 애들끼리 야 우리 뭐 돈 받았다 나가서 사 먹자.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가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셨대요. 평소 같으면 그냥 애들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겠네 라고 이제 넘어갔을 장면인데 그때 이분이 경제 관리 능력, 경제 규모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셔서 그때 용돈? 가서 과자 사 먹어? 이게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돈의 용자가 무슨 용자입니까? 쓸 용자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돈은 쓰고 즐기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서 벌써 쓰고 즐기는 거라고 알려주면 이건 이 아이들이 나중에 미래를 살아갈 때 좋지 않겠다 싶어서 그날 집에 오셔서 아내분과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경제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 그 아내분도 들으시더니 일리 있다고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분에게 제안을 했대요. 우리 아이에게 용돈을 주지 말고 생활비를 한번 줘보는 게 어때? 그러니까 아내분이 생활비를 주자고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더니 그러면서 두 분이 얘기를 하셨대요. 한번 쉽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아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분이 아이한테 생활비를 준 거래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주니까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거를 사달라고 부모한테 조르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받았으니까 그 돈에서 자기가 필요한 지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무조건 다 산다고 학원도 무조건 가겠다고 하고 그럴 텐데 아이가 뭔가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부모 얘기해서 아이가 결정해서 학원 가겠다 그러면은 아이가 자기 돈에서 돈을 내고 학원에 가서 배우고 옷도 그냥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필요한 옷은 자기 돈으로 사고 그냥 가볍게 뭐 편하게 입을 옷은 뭐 그 지역의 벼룩시장 같은 데 가서 저렴한 옷들 구해서 입기도 하고 또 책도 정말 필요한 책은 자기가 돈을 내고 소유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책은 도서관 가서 빌려서 읽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가 자신의 삶을 하나씩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뭐 돈을 좀 모으고 모아서 좀 지 통장에 좀 돈이 얼마가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충격이 오는 거예요. 생활비를 어린아이에게 야 이게 될까?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 집에 가서 이제 임신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어떤 CEO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놀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생활비를 주자고?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좀 생각해 봤어요. 뭐 가능하지 않을 것도 없겠다. 아이한테 생활비를 주지만 너 알아서 써!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우리가 좀 관리 좀 해주고 시간이 갈수록 아이가 적절하게 자기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되면은 부모가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아이가 잘 쓰도록 좀 기다려주고 이거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아주 구체적으로 생활비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활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거 그냥 뭐 용돈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돈을 준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이 용돈을 주는 방법이 아이에게 좀 이렇게 뭐 좀 푼돈을 주는 거죠. 여러분이 뭐 용돈 주신다고 하면서 애한테 막 50만 원씩 주지는 않잖아요. 용돈 주다 그러면 뭐 1,000원 혹은 뭐 잘했으면 뭐 5,000원, 10,000원 이런 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거를 가지고 없던 돈이 생기니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막 그것만 쓰는 거죠. 그래서 용돈은 아이들한테 잘못된 소비를 일으키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용돈을 줄 때도 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 공부 잘하면 줄 거야? 너 이번에 성적 올라면 줄 거야? 너 책 이거 읽으면 줄 거야? 너 엄마 심부름하면 용돈 줄 거야? 너 아빠 도와주면 뭐 용돈 줄 거야? 이렇게 조건을 내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런 조건적인 보상을 하시면요 아이들은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보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예전에 아는 형님네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가니까 형수님 주스라도 내놓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집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형님이랑 이렇게 소파에서 얘기하는데 그 형수님이 그 애들을 조카들을 부르더라고요. 야, 일로 와봐. 그래서 얘가 나왔어요. 엄마 왜? 그랬더니 그 형수님이 제가 이제 느낌으로는 뭐 요 앞에 가서 뭐 주스를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조그맣게.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 그러냐면 얼마 줄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수님이 뭘 얼마를 줘 빨리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싫어? 돈 안 주면 안 가? 하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형수님 얼굴 되게 당황한 이제 얼굴 되게 역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이제 편한 사이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물었어요. 형수님한테 아이들 심부름할 때마다 용돈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애들이 네 맞아 그렇다고 애들한테 경제교육 시키기 위해서 심부름할 때마다 용돈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왜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심부름할 때 용돈을 주면 나중에 아까처럼 돈 안 주면 심부름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요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용돈, 경제교육 시킨다고 돈을 줬더니 애들이 나중에 돈 안 주면 안 한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한 번은 책 읽으라 그랬더니 얼마 줄 거냐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조건적인 보상을 하면은요 당장은 빨리 움직입니다. 애들이 바로 반응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보상이 사라지면 아이들이 그 일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생활비 프로젝트는 조건적으로 아이들한테 너 잘하면 줄게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아이들한테 일정 금액을 계속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거지 애들이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는 식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경제교육은 주로 소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교육입니다. 주는 거는 무조건 주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쓸지를 가르치시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선생님 말도 일리가 있는데 경제교육이라고 하려면 지출뿐 아니라 수입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수입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는 이런 어떤 조건적인 보상을 내건다라고 하시는데, 조건적인 보상 때문에 아이들의 습관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적인 보상을 하는 그 사람이 아이와 애정관계, 쉽게 말해서 부모 자녀 같은 애정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반에서 아이들한테 경제교육을 시키겠다고 매일마다 등교할 때 일당을 줍니다. 그 일당은 물론 학급에서만 쓸 수 있는 종이돈이에요. 그거를 줘요. 그럼 애들은 아침에 학교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출근을 했잖아요. 그럼 돈을 받는 거예요, 종이돈을. 근데 그거를 모아야지만 뭘 할 수 있냐면은 자기 책상을 렌트할 수 있어요. 학급에 은행 맡은 애가 있어요. 걔한테 가서 돈을 내면은 걔가 증서를 써주면은 자기 책상을 일주일 동안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 심부름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보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아니라 그냥 학급, 객관적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돈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필요할 때 쓰는 거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배우더라고요. 그렇게 애정관계가 있는 곳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애정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종이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일생활에 쓸 수 있는 실물돈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생활비 프로젝트는 조건적으로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갈 때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비 프로젝트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생활비 프로젝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 CEO 강의를 듣고 집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아내도 저처럼 자녀들의 경제교육에 대해서 고민도 있었고, 그러나 딱히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었던 그 CEO의 강의는 자녀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포괄적이고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아이한테 용돈이나 생활비를 줬다.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거와 필요하지 않은 거를 구분해서 소비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경제 규모, 경제력을, 경제 습관을 갖게 되더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이제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하자, 이렇게 동의가 됐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생활비에 주고 생활비에 주지 않아야 되는 게 어떤 거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랑 계속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정해보고, 그리고 하나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저희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 13년, 만으로 13년, 횟수로 14년째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고민해 보시고 얼마든지 수정하셔도 되고요. 시행착오가 있을 때 거기서 그냥 좌절하시기보다는 이게 왜 안 됐을까를 고민해서 바꿔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랑 와이프랑 앉아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럼 생활비에 포함시켜서 줘야 될 돈이 뭐고 생활비로 줘서는 어려운 돈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모든 돈은 기본적으로 생활비에 주자. 그런데 스스로 소비와 지출을 결정할 수 없거나 혹은 아껴서는 안 되는 돈이 있으면 그거는 생활비로 주지 말고 우리가 관리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생활비에 포함해서 주는 돈이 뭐고 생활비에서 주지 않은 돈이 뭐냐?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돈을 주게 되기 때문에
학비와 관련된 모든 돈을 아이의 생활비에 포함시켜서 주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뭐 유치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 지금 중학생이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있죠. 학비, 그러니까 뭐 등록금, 또 아이들이 뭐 태권도 배운다, 바이올린 배운다, 애들의 사교육비 있잖아요. 이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또 아이들 노트, 연필, 이런 문구류, 이런 것도 다 생활비에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생활비에서 그런 지출을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위해서 책 많이 사시잖아요. 책도 아이들의 생활비에서 사는 겁니다. 애들 장난감 많이 사죠. 장난감도 아이들 생활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뭐 자기 여기 편의점 가서 뭐 사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 간식도 생활비에 포함시켜 주는 겁니다. 보험료도 일정한 돈이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돈, 이것도 생활비에 포함해서 줘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서 스쿨뱅킹, 이제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들어가는 뭐 체험학습비 혹은 우유급식비 이런 것들은 이제 매달마다 청구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쿨뱅킹과 연결을 시켜서 자동 이체하게 하는데 저희는 그것도 아이 통장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학교에서 먹는 우유급식비 자기 돈에서 나가고, 학교에서 하는 뭐 체험활동 무슨 돈 나간다면 거기서 나가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아이가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돈들을 바로 아이에게 생활비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 뭘 생활비에서 빼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식비예요. 아이한테 따로 줄 수는 없잖아요. 야, 너 생활비에 식비 포함됐으니까 네 알아서 여기서 밥해 먹어,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비는 아이의 생활비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부모가 전체 가족 식비로 하는 거죠. 또 병원비, 애가 아파요. 그럼 병원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거를 아이 생활비에서 받게 하면 애들이 혹시나 나중에 나 이거 병원 안 갈 거야, 나 돈 아끼고 싶어, 이러면 안 되죠. 병원비는. 그러니까 병원비도 부모가 내는 거예요. 이거는 생활비에 포함시켜 주지 않는 거죠. 또 여러분, 애들 가구, 뭐 책상을 사거나 침대를 사거나 이런 가구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걸 니네들이 모아서 사, 이러면은 뭐 생활비를 굉장히 많이 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랜 기간 모아야 가구를 살 수 있죠. 그래서 가구비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부모가 그냥 사주는 거다. 그래서 식비나 병원비, 가구비 같은 이런 지출 말고 학비, 도서, 장난감, 개인 간식, 보험료 이런 것들은 애들 생활비로 다 주자는 겁니다. 책 같은 경우도요.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랑 같이 서점에 가서 야, 이 책 좋다, 이거 사. 그럼 엄마 나 싫어. 야, 이거 읽어. 엄마가 사줄 거야. 그럼 이제 사주죠. 그럼 엄마가 사주고 니네 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사주면 읽을 줄 알고 사줬는데 애들이 안 읽어요. 그럼 엄마는 화가 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애들이랑 같이, 이제 지금은 좀 컸으니까 애들이 서점에 가요. 너 읽고 싶은 책 있어? 그럼 애들이 골라요. 그럼 그때 부모도 이제 의견을 내요.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아이한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자기 생활비에서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생활비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산다면 부모도 최종 결정권을 아이한테 주니까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죠. 아이가 자기가 결정한 책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재밌게 읽습니다. 그렇게 단행본 같은 경우는 애들 돈으로 사면 되는데, 여러분 전집은 비싸잖아요. 그럼 전집 같은 경우도 만약에 생활비를 모아서 이제 뭐 2개월 모아서 3개월 모아서 전집을 샀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자기 생활비를 가지고 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집이 왔을 때도 이거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당연히 더욱더 집중해서 책을 읽고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장난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형마트 가보면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뭐 유치원생이나 더 어린애들이나 이제 그 장난감 코너에서 막 애들이 축치고 앉아 있어서 막 저거 사달라고 떼쓰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떼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난감을 부모들이 사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 생활비에서 사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떼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제가 생활비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아내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그 다음날 출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은행에 가서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이들 은행 계좌 만드는 게 지금은 좀 까다로운데 그때만 하더라도 좀 쉽게 개설이 돼서 아이 이름으로 개설을 하고요. 그 통장을 인터넷 뱅킹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제 핸드폰에서 제가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통장이 개설이 되고 아이한테 처음으로 생활비를 줬죠. 얼마 줬냐? 생활비 그때 20만 원을 줬어요. 태어난 지 이제 생후 며칠밖에 안 된 애한테 생활비를 20만 원을 줬다.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들한테 뭐가 필요하죠? 기저귀, 분유 대표적으로 필요하죠. 기저귀, 분유는 가족 식비랑은 구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출이죠. 그래서 아이 통장에 20만 원을 넣고 물론 신생아한테 야, 너 기저귀 필요해? 너 기저귀 네가 사. 그럴 수는 없죠. 그럼 그때는 이제 저나 와이프가 사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으로 사요. 그럼 뭐 저희 카드에서 돈이 나가죠. 그럼 제가 아이 통장에 들어가서 계좌에 들어가서 인터넷 뱅킹은 스마트폰 뱅킹으로 제 통장으로 돈을 옮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척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번거로운 거 그냥 내 돈에서 얼마 정도 애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더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통장을 따로 하고 구분하지 않으시면요 나중에 이게 유야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번거롭더라도 일단 아이를 위해서 아내가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 통장에 들어가서 다시 아내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엑셀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는 아이 첫째 아이건 둘째 아이건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 생활비 지출 내역이 쭉 엑셀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냥 이렇게 아이 생활비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가 이건 애한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쓰잖아요. 근데 저희는 애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한테 필요할까? 그래서 아내도 저한테 한번 묻고요. 제가 뭔가 애를 위해서 쓸 때 아내한테 한번 물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생각하냐면 애가 엄마, 아빠 나 신생아 때부터 내 생활비 쓴 거 좀 줘보세요. 그럼 엑셀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쭉 봤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적절한 지출을 했다고 느낄 정도의 지출인가를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유아 때는요 자녀의 계좌를 개설은 하긴 하지만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출 사항을 엑셀에 이제 기록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초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지출하자고 제안하거나 계획할 수가 있어요. 이게 딱 초등학생 때는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둘째가 6살 때 이제 태권도를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동네에서 친구가 태권도 이렇게 띠 매고 있는 거 보니까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자기 태권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가 너 태권도 왜 가고 싶니? 그랬더니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태권도 근처 도장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 태권도 도장 얼마고 그리고 도복비 이런 게 좀 물어봤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내가 이제 아이를 앉혀놓고 그랬어요. 너 태권도장 가면 네 생활비에서 돈이 나갈 거야.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매달 주는 생활비 돈이 있거든. 거기서 나가는 거야. 엄마 아빠가 보내주는 게 아니라 네 돈에서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애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일단 알겠다 그래 애들은 몰라도. 그리고 그러면 너 이거 태권도장 다니면 뭐 하루 가고 나 가기 싫어요. 뭐 한 달 다니고 나 가기 그러면 안 돼. 최소 뭐 6개월은 다녀야 돼. 1년은 다녀야 돼. 네가 하기 싫어도 한 번 가서 배울 때는 힘들어도 좀 견뎌보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라고 해요. 그럼 애들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죠.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네가 가는 거는 너의 선택이고 네가 선택한 거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가 태권도에 다녀요. 그럼 처음에는 뭐 신나 친구들이랑 놀고 하니까. 그런데 사범이 엄격하다니 그럼 애들이 가기 싫다 하잖아요. 그때 부모가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생활비에서 매달마다 이런 돈이 나가. 그리고 네가 처음에 약속했지? 너 약속은 지켜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는 훈련을 이때부터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생각하고 뭔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때부터 아이들이 제안하거나 계획하고, 당연히 결정은 부모가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래 뭐 다 가, 그만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방치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연습들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악기를 하고 있는데, 악기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배운다고 악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저희는 악기는 좀 2년을 기본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바이올린을 하고 싶다 그럴 때도, 그래 바이올린 하면은 한 달에 레슨비가 이 정도 나간대, 그리고 바이올린을 하면은 네가 손가락도 아파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야, 그래도 2년은 해야 돼,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대요. 그럼 아이랑 같이 뭐 바이올린 사러 갈 때도 부모가 엄마가 지금 알아보니까 요 두 개가 괜찮은 것 같은데 둘 중에서 어느 거 할래?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자기 돈으로 사는 거니까 선택하면은 그걸 가지고 아이가 자신이 선택한 바이올린 레슨을 열심히 받겠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 그리고 내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훈련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돈이 계속 통장에만 있다가 이렇게 사이버머니처럼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실물 돈을 좀 만져볼 필요가, 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아이 이제 생활비 봉투를 만들어서 은행에 있는 돈 중에 한 몇만 원 정도를 이 봉투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봉투는 어떤 거냐면은, 가끔 뭐 친척들 만나면 친척들이 용돈도 주시잖아요. 그렇게 용돈을 주시면 아이들이 그 돈을 받아서 그 봉투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없이 쓰기만 했다면은 이제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을 해서 그 봉투에 넣는 거죠. 그럼 이 돈이 왜 필요하냐면은, 학교에서 어디를 간다, 근데 뭐 애들 간식비를 5,000원씩 보내주세요,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아이가 거기에서 직접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돈을 좀 만져보고 쓸 수 있도록. 그런데 통장에도 돈이 있고 봉투에도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통장에 있는 돈은 몇십만 원 단위로 돈이 좀 크잖아요. 지출되는 돈도 수입 들어오는 돈도 크니까 그거는 일단은 엑셀에 전체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봉투에 있는 돈이나 통장에 있는 돈은 엑셀에 전체를 기록하고, 아이들이 이제는 글씨 쓰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금전출납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쓰는 금전출납부는 봉투에 있는 돈만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봉투에 돈이 얼마 들어왔다, 수입 얼마, 지출 얼마, 항목 적고, 그래서 봉투에 있는 돈을 금전출납부에 쓰게 하고, 엑셀은 처음에는 저 혼자만 관리했고,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제가 엑셀도 같이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엑셀을 처음 보니까 잘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번에 이거 얼마 썼지? 그러면 이거는 네 봉투에서 쓴 돈이 아니라 네 통장에서 직접 쓴 돈이야. 통장에서 직접 쓴 돈은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해. 그래서 좀 이때는 번거로운데, 현금을 넣는 봉투도 있고 은행에 계좌도 있어서 정리하는 것도 이 노트를 가지고 현금 봉투에 있는 금전출납부도 기록을 하고, 엑셀, 기존에 썼던 엑셀에다가도 다시 전체 금액을 기록하는, 약간의 이럴 때 좀 번거로운 과정이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물 돈도 경험해 보고요, 그리고 엑셀도 좀 미리 경험해 보고,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아이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할래. 그럼 그때 부모는 그래 한번 해봐, 동의해 주거나, 야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렸을 적부터 계속 이런 훈련을 하셨으면은 아이들이 중학생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만의 패턴이 생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핸드폰, 스마트폰을 초등학교 때는 안 사줬어요. 그래서 지금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큰아이는 스마트폰이 있고 둘째 아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6학년 이제 겨울방학 때 사주는데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요금제도 당연히 자기 통장에서 나가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너 스마트폰 어떤 거 살래? 그랬더니 자기 최신 폰을 사겠다는 거예요. 최신 폰 얼마인지 알아? 이거 되게 비싸. 그러니까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아빠 폰 이거 중저가 폰인데 괜찮아. 이렇게 해도 애는 자기는 이거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어요. 와이프랑.
아이 첫 스마트폰인데 물론 자기 돈으로 사는 거기는 하지만 저거를 우리가 허락을 해줘야 될까? 비싼 폰을 샀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처음 쓰는 폰이니까 떨어뜨리면 파손될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저희 부부가 애가 만약에 처음부터 비싼 폰을 샀는데 분실하거나 파손이 돼서 그만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그것도 교육이 되겠다 싶어서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엄마 아빠 생각해 봤는데 정말 폰은 네가 원하는 거를 사라. 그 아이가 막 신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격을 알아보니까 비싸거든요. 그 아이가 결국에는 저랑 같은 기종의 중저가 폰을 사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자기 돈이 있다는 거,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거, 자기가 아낄 수도 있다는 거를 경험하는 아이들은 중학생 정도 되면은 사실은 네 마음대로 써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이미 어느 정도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과소비와 적절한 소비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학생 때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학생 때부터는 아이 이름에 통장에 체크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큰아이도 체크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봉투에는 그 돈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학생 되면서부터는 이제 손으로 이 봉투에 있는 돈, 노트에 금전출납부를 쓰게 하지 않고 그냥 엑셀, 네가 알아서 정리해. 그래서 지금 저는 저희 둘째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둘째 아들 금전출납부 노트 제가 봐주고 엑셀 작업하는 거 알려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생이 되면요, 사실은 그때는 부모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뭐 별일 없었어, 잘 썼어, 돈이 부족하진 않았어, 이런 관리 정도만 해주면 되고요.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립하는 연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0살 때 성인이 됐을 때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느 정도 독립을 하지, 이런 과정들이 없이는 아이들이 갑자기 막 돈 벌면은 막 돈 쓰기 바쁘고 뭐 너무 지나치게 아끼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밟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생활비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부모의 개입을 점점 줄이고 자녀가 점점 더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확실한 거는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하고요. 부모는 아이의 삶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아이의 삶에서 아이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생활비 프로젝트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가 좀 이미 컸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런 게 좀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출생 직후에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겪을수록 계속 같이 보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이 이제 20만 원 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이가 좀씩 크면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당연히 돈은 매년마다 증액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계속 아이들한테 생활비를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면 돈을 아이에게 나가는 돈보다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돈을 아끼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강의 들었던 CEO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이가 1,000만 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많이 주셨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아이한테 많이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좀 빠듯하게 생활비를 쓸 수 있게 정도 필요한 정도로만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생활비 금액을 설정하시는 게 좋냐면요, 지난 1년 동안 아이들에게 들어갔던 지출을 좀 계산해 보세요. 학비, 뭐 도서비, 보험료, 그리고 뭐 애들 장난감, 그리고 개인 간식비, 이런 것들을 1년 정도를 여러분이 가계부를 썼다면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돈을 다 더해보세요. 그거를 나누기 12를 하시면 그게 지금 현재 아이의 한 달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액을 설정하시고 아이와 앉아서 생활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가 돈을 내줬잖아.
이제는 너한테 일정 돈을 줄 거야. 생활비를 줄 거야. 네가 이 생활비에서 엄마 아빠랑 얘기하면서 지출을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네가 지출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엄마 아빠 생각해도 괜찮으면은 오케이, 지출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만약에 네 돈이라 생각해서 네 마음대로 써버리면은 하지 않을 거야. 엄마 아빠가 이거를 하는 거는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도 네가 네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특별히 준비한 거야. 동의하겠니? 라고 하셔서 아이가 동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부모님은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아이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생활비 하자 그랬더니 얘가 싫다 그랬대요. 자기 귀찮다고, 신경 쓰는 거 싫다고. 싫다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계속 애 필요할 때마다 지출해 주시고 하시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이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지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괜찮다고 해요. 좋다고 하고.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유아기 이후에 시작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아이가 만약에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걱정되시는 게 그겁니다. 부모가 관리할 때에는 잘 되더라도 자 이제 네가 어느 정도 알아서 해봐 라고 좀 맞고 믿겨줬더니 애가 막 자기 맘대로 막 쓰잖아요. 그거는 생활비 프로젝트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6개월 정도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이한테 좀 맡긴 다음에도요, 매달마다 아이가 어떻게 썼는지, 이거는 꼭 금전 출납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엑셀을 통해서 이걸 기록하고 여러분 이거를 잘 보시고 아이가 이 취지대로 적절하게 자신의 필요성을 생각해서 잘 쓰는구나 라고 하면은 계속 하면 되고요. 만약에 아이가 이 취지대로 하지 않고 그냥 너무 과소비로 되고 무계획적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스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요. 또 안 되면 스탑하면서 어쨌든 아이들이 자신의 경제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중간에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생활비를 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자, 사교육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부모님의 좀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생활비를 하자 그러면은 학비도 다 애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엄마, 나 그럼 영어학원 그거 매달 뭐 20만 원인데 나 영어학원 안 가면 그거 내 돈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맞죠? 그거는 애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한테 나가는 고정된 지출인데 너 안 다닐 거면 그거 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생활비 프로젝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을 많이 다녀서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다면 그걸 다 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때 나 그럼 학원 안 다닐래?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가 스스로 공부해서 학원에 다니는 정도의 성적이 나오면 그래, 그 돈은 그냥 네 생활비로 쓰면 돼. 하지만 네가 돈이 아깝다고 너에게 필요한 학원을 안 다니는 거는 그거는 안 돼. 우리 부모님들이 명확한 기준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가 평소에 이 정도 유지했잖아, 학원을 다녀서. 그럼 네가 학원을 안 다녀도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큰애도 그렇고 좀 둘째도 그렇고 영어는 학원을 보내는데 수학은 학원을 보내진 않거든요. 대신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수학 문제집을 좀 풀게 했어요. 근데 애가 어느 날은 문제집을 안 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문제집 풀기 싫으면은 그냥 수학학원 가. 수학학원 가서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하면서 그럼 되지. 그러면은 문제 안 풀어도 돼. 그랬더니 애가 그건 싫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주변에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숙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야, 숙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달에 거기에 돈을 갖다 주잖아. 네가 스스로 하면은 그 돈이 네게 되는데 네가 게을러서 그거를 남한테 부탁하면 돈도 내야 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그럼 자기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히 문제집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학원에 갈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고요. 내가 학원에 안 가기로 선택했다면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랑 합의한 기준대로는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
예체능 수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운동하는 경우는 제가 이제 태권도장 같은 거는 6개월,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같이 음악 악기 다루는 거는 한 2년 이상은 해야 된다. 그 기준되는 어떤 조건들을 부모님이 기준을 가지시고 아이와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책 같은 경우도 애들이 돈 아낀다고 책을 안 살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부모님 확실하게 제안해 주셔야 돼요. 이 책은 너네들 필요한 책인 것 같아. 이 책을 사면 좋겠다. 애들이 돈 아까워서 안 살 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는 분이 좀 엄격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생활비를 주는 거는 너네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고민하도록 하도록 하는 거지, 무조건 돈 아낀다고 안 사는 건 안 된다. 너네가 그럼 이 책이 아니라 너네들에게 필요한 여러 책들이 있으니까 그 책 뭐든지를 좀 사서 너네들이 읽어야 된다라고 부모님이 제안하시고 설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교육에 있어서는 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생활용품 같은 거는 아이가 전적으로 선택하는 거 필요하죠. 얘가 옷을 어떻게 사겠다든지, 어떤 뭐 액세서리를 사겠다든지, 핸드폰을 뭘 사겠다든지, 어떠한 요금제를 하겠다든지, 뭐 간식을 먹겠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가능한 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장난감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좀 만족지연을 키울 수 있도록 좀 특별한 날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아내랑 저랑 아이들이랑 약속한 게 있는데, 장난감은 1년에 3번 살 수 있다라고 정해놨어요. 여름방학 시작, 겨울방학 시작, 너 생일 때, 이렇게. 그리고 금액도 얼마라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일단은 5만 원으로 금액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마트 가면은 장난감 애들도, 저희 애들도 가거든요. 그러면 막 봐요. 이거 레고가 얼마고, 이거는 얼마고, 얼마고. 그래요? 그럼 제가 와서 왜 사고 싶어? 그러면 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가 좀 있으면 뭐 네 생일이니까 그때 사. 그때 네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알겠다고. 자기 생일 때 자기 돈으로 원하는 걸 살 수 있으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참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일만 손꼽아 기다리죠. 한 번은 아이가 자기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금액이 비싸대요. 그래서 얼마인데 그랬더니 무슨 뭐 레고 장난감인데 한 9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활비에서 장난감 살 수 있는 돈이 한 번에 5만 원이잖아요. 제가 야 이거 5만 원 넘는 거라서 안 되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빠 그럼 겨울방학 때랑 내 생일 거랑 합쳐서 하면 안 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5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니까 9만 원짜리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2번 합치면은 이번 생일 때 사고 네 겨울방학 때는 못 사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괜찮겠어?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대요. 그래, 그럼 그렇게 사.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지출을 그냥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욕구들을 좀 멈출 수 있는 만족지연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비를 주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저랑 와이프랑 계속 어쨌든 같이 일을 하니까 저희가 좀 일요일 날은 이제 집에서 안 먹지 않고 계속 좀 외식을 좀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집에 이제 먹을 것도 있고 와이프랑 저도 뭐 밖에서 특별히 뭐 사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해서 이제 둘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우리 집에서 먹자. 그래서 집에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가 우리 오늘 외식 어디 나갈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 우리 오늘 외식 안 나갈 건데? 그랬더니 아니 왜 안 나가? 그래서 엄마 아빠 뭐 집에서 있는 거 먹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돈이 없어. 사실은 외식 여러분 돈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가 가만히 있다가 큰아이가 5학년 때인데 그래? 그러면 내가 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이제 웃었죠. 네가 쏜다고? 나 생활비 내가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또 뭐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얘가 빕스 가고 싶다고. 그래서 너 빕스 얼마인 줄 알아? 너 4명이 가서 뭐 요리시키고 샐러드바 이렇게 추가해서 하면 너 돈 한 10만 원 정도는 나가? 그랬더니 애가 놀래는 거예요. 진짜? 그러는 거야. 너 그래도 네가 살 거야? 애가 고민하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내가 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그러면 가서 빕스 가서 막 먹고, 일단 제가 카드로 계산하고 아이가 제 폰에서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저한테 돈을 다시 주기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가족에서도
좀 동등한 구성원이 됐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도 굉장히 뿌듯해 하는 거를 좀 보기도 했어요. 저희 가족끼리 이제 예전에 여행을 갈 때에도 여행을 어디 가면은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 돈 내고 준비하고 애들은 그냥 따라가서 막 형제들끼리 맨날 싸우고 장난치고 엄마 아빠는 힘들고 이러잖아요. 뭔가 우리 가족끼리 행사를 하고 하는데 애들은 그냥 손님처럼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동남아 여행을 이렇게 가기로 준비했을 몇 년 전인데 우리 애들한테도 좀 가족 여행인데 애들이 생활비도 있으니까 좀 적어도 자기 비행기 값 정도는 내게 하자. 그때 이제 저가항공을 타고 가기로 해서 비행기 값이 막 비싸진 않았거든요. 그러니 와이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여행 가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우리만 돈 내고 니네들은 그냥 따라왔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니네도 생활비 있으니까 적어도 니네 항공료만큼은 니네가 내. 어때? 제안했더니 아이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좀 이렇게 여행에 그냥 따라가는 느낌이었는데 니네 돈이 있잖아. 그래 니네가 내. 그랬더니 내겠다고 하면서 그거 얼마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못 타고 가냐. 자기가 이제 비행기 값을 내니까 더 많이 관심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족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큰아이가 학교에서 굿네이버스에서 해외 아동 돕는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한 명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보니까 뭐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있어요. 너 이거 매달마다 내는 건데 할 수 있겠어? 자기 할 수 있대요. 자기 생활비 있으니까. 너 얼마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 3만 원짜리 하고 싶대요. 너 매달마다 3만 원이면 이거 적지 않은 돈이야. 그래도 괜찮겠어? 그랬더니 좀 고민해보더니 자기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아이 이름으로 해외 아동 돕는 그거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에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돈을 너무 밝히는 아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돈을 밝힌다는 거, 돈에 연연해 한다는 거는요 오히려 돈이 너무 없었던 사람이 돈을 가지게 될 때 그러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돈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도 하고 내가 쓰기도 하는 거라는 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아니까 저희 아이들은 돈을 쓸 때와 쓰지 않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요. 자기가 지출해야 될 때 좀 정확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지출할 때는 좀 주저함이 없이 지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이 과소비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고 경제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하고 관념을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생활비 프로젝트는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생활비 프로젝트를 하려면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많기도 해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부모님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면 아이들한테 매달마다 일정되는 금액을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돈이 없어 그걸 못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일종의 아이들에게 대출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돈이 생기면은 그동안 못 줬던 돈을 줘야 되는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부모님들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서 이걸 아예 못할 건 아닙니다. 또 가끔은 아이들이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감당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미리 내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매달마다 얼마씩 부모님께 그 돈을 갚도록 하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경제관념, 경제관리 능력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하고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14년 해보니까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모교육 의뢰를 받았을 때 저한테 시간 얼마나 주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뭐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강의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주저없이 이 강의를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아이들과 소통의 주제도 돼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더 이상 소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통할 주제도 없고요.
애들이 최신 듣는 뭐 음악 이런 거에 부모님이 관심 갖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그냥 돈만 내나? 이러고 부모님은 돈 주고 애가 내 말 안 듣는다면 너 왜 돈 줬는데 내 말 안 들어 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지 꾸준하게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돈으로 통제하려고 한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좀 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외부에 강의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강의 갔다 왔어. 그래서 아빠 강의 갔다 왔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받는 생활비를 어쨌든 아빠가 돈을 번다는 건 알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묻기도 해요. 근데 아빠 거기 가면은 아빠 돈 받는 거지? 그래서 아빠 돈 받지. 그럼 애들이 뭐 얼마 받아?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 아이가 묻더라고요. 아빠 생활비 언제까지 줄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내랑 아직 이거는 결정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로 일단 얘기를 해놨어요. 그 이후는 뭐 니네들이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럼 큰아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5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좀 놀래는 거예요. 나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야, 그 이후에는 어떡하긴. 너도 이제 어른인데 돈을 벌어야지. 돈 어떻게 벌어? 그러면은 이제 어디 가서 뭐 레스토랑 가서 먹다 오면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분들 중에 여기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저런 게 다 돈을 버는 거야. 아이가 그렇구나. 그럼 자기도 이제 미래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여러분 이런 생활비 프로젝트가 창의성과도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아이들이 뭔가 좀 이렇게 지내다가 아빠 나 이런 거 해볼까 라고 했을 때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거라면 야 아빠 돈 없어 뭐 그거 돈 들어가는 거잖아 그거 왜 하니 라고 하지 않고 생활비에서 지출해서 네가 원하는 거 하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생활비 주는 거야. 아이들이 긍정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기다려줘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돈으로 애들이랑 얽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냈는데 네가 왜 실패했니? 뭐 네가 그래서 되니? 뭐 푸시하고 밀어붙이고 하는데 아이한테 생활비를 주니까 아이와 부모의 심리적인 안전한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생활비 프로젝트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쉽지 않지만 새로운 도전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